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름책방의 김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게 벌써 이제 근대 후반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제 같이 바라볼 예정인데요. 그 책 쭉 읽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음, 파편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잡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게 휴음을 지나서 칸트에서 완성된 근대 철학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었죠.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이성이 거의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의 철학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읽어볼 이 철학자들에게서 보니까 다시 그것에 대한 조금 의심이나 조금 그 단단했던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네, 이성의 절대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심하는 흐름들이 출현을 하면서 이제 근대가 구축해 놓은 거대한 틀이 서서히 붕괴되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인간 정신의 기능이라는 게 이성만 있는 것은 아닌데 감정도 있고 직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근대 계몽주의는 이성만 똑 떼놓고 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요소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한 반발이라고 할 만한 게 낭만주의였다는 게 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낭만주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낭만주의의 핵심 사상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의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인간은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못지않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감정적 존재라는 거죠.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공리주의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리주의라는 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면 그건 옳다라는 거잖아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 근데 예. 그전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진리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게 확실한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리주의로 넘어오면 옳고 그름 말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게 더 좋으냐, 예. 양으로 승부하는 쪽으로 좀 전환되는,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일종의 반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역시도 기존의 이성주의적 사고와는 다른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 저작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에 그의 핵심 사상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세계는 나에게 표상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세계라는 것이 나의 의식과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표상되는 한에서만 세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세계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상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쇼펜하우어는 이 의지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부여해서 모든 사물의 내적 본질은 의지에 있다라는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음. 확실히 말이 어려워요, 이제. 예, 근데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지금 방금 설명한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세계의 구성 자체를 내가 하는구나. 예, 세상의 중심은 그냥 나네? 라는 예.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돼야 될 흐름이 근대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도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적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뭐 칸트나 뭐 그 앞선 이제 철학자들, 아직 그 영웅들의 시대에서는 네, 적어도 어떤 세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보편적인 어떤 진리에 관한 탐구, 세상은 그냥 있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 시기에 넘어오면은 야,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지 차이점은 거기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감정이나 감정. 의지 같은 이성 외의 측면을 중시하느냐, 그 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초점 자체를 인간의 실존에 맞추게 되는 흐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외부에 어떤 사물이 존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보다는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사는가라는 인간 자체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이제 키에르케고르인데요. 키에르케고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진리는 주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흔히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하는데요.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을 3단계로 구분해요. 1단계는 심미적 실존, 2단계는 윤리적 실존, 그리고 3단계가 종교적 실존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종교적 실존을 이야기하면서 든 예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명령일 수 있는데 이것을 신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인간이 종교적인 실존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서구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란 어려운데도 키에르케고르 철학의 중심에는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놓여 있다. 그는 철저히 기독교 철학자이며 오늘날의 아주 적실한 인물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를 기독교 철학자라고 부를 수 이게 다르잖아요. 예, 기독교인인 철학자랑 예. 기독교 철학자는 다른 말이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관계적 존재라고 보았고요.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예, 관계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이다라는 말이 음. 유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잘 함축해주는 것것 같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예, "인간의 신 앞에 선 단독자다." 이 말이 예. 뭐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신과 직접적으로 관계해야 인간 실존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에르케고르에게서 그럼 믿음과 이성이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진리를 믿음으로 파악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성이 작용할 필요가 없다까지도 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적 차원과 이성의 차원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예 좀 분리시키고서 믿음의 차원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 같기도 하네요. 뭐 네. 자세한 건 이제 전공자분들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애초에 그 실존주의라는 게 반이성주의의 흐름에 있는 거니까 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계속해서 이 흐름을 좀 보면서 찾아볼 거는 이제 마르크스 예. 얘기를 좀 해야겠죠. 마르크스가 철학에서도 나름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헤겔은 지난 시간에 간략히 살펴본 거의 핵심은 역사를 변증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역사가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데 그것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절대 정신, 가이스트다.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관념론이 아니라 이거를 유물론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을 이끌어내는 추동력이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물질이다. 거죠. 정확히는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했는지다라는 거죠. 유명한 말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하부 구조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거를 포함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상부 구조는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르크스가 철학에 끼친 중요한 어떤 기여라고 한다면 철학의 목적 자체를 새롭게 정립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철학자들은 단지 세상을 해석해왔다. 하지만 철학의 진정한 임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철학이 이제 적극적으로 세상을 구성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등장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구어는 굉장히 거창한데 세부 내용은 빠졌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었는데
네, 근데 마르크스 스스로도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죠. 책에 보면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뉴턴과 다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목적론에서는 사물을 시작이 아니라 목적에 입각해서 이해했으며 선 개념을 불러들였다. 다윈 역시 목적을 따라 발전을 설명하지만 최종 상태나 완성된 구조에 의한 끌림을 말하지 않는다. 체계와 환경의 압력이 진화를 설명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다윈 하면 진화론 주장한 사람 뭐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의 철학적인 어떤 위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인에 의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최적자가 생존하는 건데 모든 생물에 처음부터 부여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인도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뭐 가장 중요한지 모르겠고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니체를 좀 설명을 해봐야겠죠. 네, 니체의 특징은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다 갖다 깨부시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그 계몽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플라톤 이래로 지속된 서양 철학의 전통을 다 해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해체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만물은 변화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진리, 이데아, 혹은 이성을 통한 세계의 파악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고정되는 이데아, 보편적 질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 파괴 대상 중에는 기독교 신앙도 굉장히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 철학을 허무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체계를 만들거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파괴하고 끝에 남는 것은 이제 잿더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허무주의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자, 니체가 이렇게 다 갖다 깨부시니까 이거 철학자들한테는 위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밥그릇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다시 한번 좀 세워보려는 시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책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용주의랑 분석 철학, 그리고 대륙 철학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차근차근 좀 훑어가 보죠. 실용주의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실용주의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새로 등장한 철학사조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가치를 있을 때 진리라는 사상입니다. 아, 이게 유용하면 진리고 예. 아니면 아니다. 근데 이제 실용주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음,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기준이 다르다. 예. 이것도 결국은 상대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쵸.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빵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예. 어떤 사람한테는 책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원주의적인 진리관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인데 이 두 예. 개가 약간 갈라진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현대 철학의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제 니체가 가지고 온 철학의 해체에 대해서 다시금 철학의 체계를 세워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조금 경험주의적인 전통에 근거해서 발달한 철학사조인데, 예, 반면에 대륙 철학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 발전한 철학사조를 일컬어서 대륙 철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현상학과 해석학이 있습니다. 한번 그럼 살펴봅시다, 우리. 네. 먼저 분석 철학을 좀 보죠. 분석 철학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뭘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분석의 대상은 바로 이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분석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언어가 세계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명료하게 분석을 행하게 되면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분석 철학을 하면서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는 이 비트겐슈타인에서 이제 좌절하고 끝냈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보통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을 구분하게 그것도 되는데요. 독특해요. 같은 사람인데 앞에 주장했던 거랑 뒤에 주장했던 거랑 달라가지고 예, 학파까지 나눠져 있다면서 전기 비트겐슈타인 학파도 있고 후기 비트겐슈타인 학파도 있고.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책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이고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책이 철학적 탐구라는 책인데 그 책의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음. 그래서 논리철학 논구에서는 우리가 진술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술하지 않은 세계는 없는 거네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임무는 어떤 세계에 대한 거대 담론, 형이상학적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진술하는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그러면 대상이 이제 세상에서 말로 줄어들었네요. 언어로 축소가 되는 거죠. 후기 철학에서는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언어와 세계의 그러한 구조적 대응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럼 언어는 뭐냐? 그냥 사회 구성원들이 한 약속이자 일종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어차피 언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의 약속일 뿐이고 이걸 갖고 하는 게 게임일 뿐이라면 그럼 네. 이거 아무리 연구해 봤자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없네요. 네, 그래서 그런 함축을 불러오게 되니까 이제 분석 철학은 기존 철학에 했던 전통적인 작업들, 형이상학 같은 작업들에서 멀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이 오늘날을 분석 철학의 주류는 아니라는, 다시 이제 분석 철학자들이 형이상학을 활발하게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 철학이 형이상학을 연구한다는 건 어떻게 연구를 해요? 분석 철학자들이? 그걸 이제 분석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이상학적인 명제들을 언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단어풀이를 하는구나, 이분들이. 분석을 하는 그거 거죠. 그냥 잘해야 위키백과 쓰는 수준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날 그 분석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그 스탠퍼드 철학백과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 쓰는 작업입니다. 그럼 철학 공부 기껏 해가지고 하는 게 단어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인가? 예. 철학 별거 없다라고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많이 철학의 역할이 축소가 된 거죠. 그럼 대륙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죠. 근데 대륙 철학은 이제 분석 철학적 전통과는 반대로 다시금 거대한 철학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사조가 현상학과 해석학인데요. 현상학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현상학에서는 이제 후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후설을 현상학이라고 하는데요. 현상학은 뭐냐? 기존의 철학의 연구는 우리의 외부 세계, 그러니까 의식 밖으로 지각할 수 있는 외부 대상에 대한 탐구였잖아요. 그런데 현상학에서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안의 세계에 탐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의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명제는 틀릴 수가 없는 명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는 얼마든지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틀릴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의 구조에 대한 탐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후설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럼 의식을 탐구한다고 그러는데 의식을 어떻게 탐구해요? 거기에 대해서 후설은 현상학적 판단 중지, 에포케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사유할 때 이것이다라는 판단을 중지하고 그 대상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뭐 판단을 멈추고 그냥 멍하니 그거 떠올리다 보면 갑자기 답이 툭 떠오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근데 이 문장만 보고 놓으면 이게 무슨 선불교에서 하는 선문답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현상학이 책을 보니까 해석학 쪽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네. 해석학은 또 뭐예요? 현상학을 해석학적 흐름으로 이끈 사람으로 하이데거를 꼽는데요. 하이데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을 현존재와 현존재가 아닌 그냥 존재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존재는 말 그대로 그냥 덩그러니 존재하는 대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를 가리켜요. 인격을 그거는 가진 존재네, 그냥.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격을 뭐 가진 말 어렵게 하죠,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삶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현존재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해석학은 결국 그럼 해석학의 탐구의 대상은 나예요, 사람? 예, 근데 해석학의 좀 더 중심적인 주제는 내가 텍스트를 어떻게 나의 것,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과정 전체를 탐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를 말하죠?
사실 해석학의 기초를 보통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다루는 것이 성경 해석학이잖아요. 성경 해석학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의 텍스트들, 말 그대로 철학적 글들도 포함이 되겠죠.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그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면 이제 철학 일반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상당히 그 철학의 파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륙 철학 공부하신 분들이랑 대화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이 책이 그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서양 철학사니까. 예, 그럼 이 분석 철학과 대륙 철학에서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책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장에서 다룬 시대는 신앙의 잔재가 거의 제거되었고 주요 철학적 발전은 대체로 반기독교적이었다. 우리는 또한 대륙 철학과 분석 철학의 분리를 목격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발전 과정에서 신앙을 존중할 여지를 거의 또는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 시기가 되면 뭔가 철학 작업의 대상도, 철학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그냥 철학이라는 큰 틀을 놓고 봐도 점점점 좀 쪼그라들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예, 조금 강했던 시대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예. 요런 상황이 그대로 인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싹 틀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이야기를 많이들 듣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디서 시작된 네. 건가요?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로 문화와 예술 쪽에서 있던 용어입니다. 음. 그래서 예술계에 이제 모더니즘 사조가 있는데 예술적 모더니즘 사조에 대한 반발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을 한 거죠. 아주 특이하게 지은 건물들 뭐 요런 예. 것들은 포스트 모던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철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의 등장을 무엇으로 보느냐? 그 프랑스 철학자인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가 쓴 그 포스트 모던적 조건들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리오타르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이라는 말로 정의하게 됩니다. 세상 전체를 담아내는 거대한 체계에 관한 이야기가 다 깨져버린 상태. 앞서 봤던 니체가 했던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니체가 했던 작업의 연장선상이면서 좀 더 본격화를 했던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거다라고 하나로 통칭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자세하게 설명보다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이성이 근대 철학의 기획처럼 스스로 혼자 존재해서 세계의 구조를 다 파악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 잘 공략을 해줬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그러면은 봐라 인간이 이렇게 자율적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이제 그러면 그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거죠. 음.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상대주의 내지는 회의주의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계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기독교 철학의 기초를 다시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책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포스트 모던 철학의 주요한 기여 하나는 종교를 철학적 의제로 되돌린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애써 그것을 다 배제해 버렸는데 배제하는 이유가 이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성에 비추어 보면 아예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룰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했는데 그걸 배제시켰던 이성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배제시켜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종교적 담론을 다시 끌어들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기독교 이외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도 기독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포스트 모던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의 설명 중에서 기독교가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구조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을 제공하는지를 어떻게 보면 변증하고 설명하는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 놓은 작업이라는 건 그것도 깨뜨려 놓은 작업일 뿐이니까. 네, 근데 그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렇죠. 깨져 버린 상황은. 뭔가 쉘터가 필요한데 그 쉘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만약에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네, 이건 상당한 그 자체로서 어떤 존재론적 웅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에게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신론,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대대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이성이 그렇게 하늘을 찔렀던 그 시대에 이제 종교는 뭐 얼마 안에 사라질 거다 뭐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종교를 가진 인구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라는 거. 이거가 보여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근대 초기의 그 시도. 그게 결국 실패했음을 근대 후기의 철학자들이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이성의 반대쪽에 있었던 믿음, 신앙의 그 부분이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문득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어느 정도나 설명이 저희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기독교 철학이라는 부분을 조금 다뤄볼 겁니다. 그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설명해 볼 텐데요. 끝까지 오늘을 보시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음 영상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